10월 24일 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지금 곳곳에 흐린 곳이 많은데요. 낮 동안에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밤에는 호남 서해안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곳에 따라서는 벼락과 돌풍 또 쌀아구박이 예상되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 상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강 그 다음 절기가 입동입니다. 겨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번 절기가 24절기 중에서 가을의 끝을 알리는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 상클과 함께하는 오늘 상강. 상클, 상강. 아주 상당합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정리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이 강원도 속초 인근 바다를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속초 동쪽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속초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4명은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전해졌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동기나 신원, 귀순 경위 등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안태용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하군요. 네. 네, 상당한 소식들이 또 많이 준비돼 있을 네. 것 같은데, 자,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부메랑된 답변입니다. 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가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된 건데 한 달 전 인터뷰에서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이 그럼 거짓이었느냐 이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19일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유흥주점 실장을 붙잡은 지 몇 시간 만에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여성 실장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와 다른 마약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 유흥업소 여성 실장은 이미 구속이 됐고 네. 그 유흥업소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 씨가 자주 왔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실장 A 씨를 지난 주말에 구속을 했고요. 예.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유흥업소의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네. 이전 가게에서 뭘 했는지 진짜 모르는데 이전 가게에 자주 오셨던 건 맞아요. 이게 근데 아무나 오지 않아요.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몰라요, 저도. 네.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어요.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고.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씨가 해당 주점에 자주 왔고 또 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유흥업소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성균 씨를 피의자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네. 이제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할 거다. 소환 조사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씨는 여성 실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씨는 최근에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예. 경찰은 올해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10여 차례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성균 씨, 재벌가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등과도 함께 마약을 했다.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벌 3세라든지 연예인 지망생 등의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이 씨 측은 이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 대상 8명 중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인데요. 이성균 씨와 자택을 투약 장소로 제공한 실장 A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종업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를 저희가 네. 계속 해드렸는데 네. 유아인 씨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그렇고 사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런 사건이 나와서 팬들도 참 안타까운데 또 안타까운 게 이 촬영을 하던 작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균 씨도 촬영을 앞둔 드라마에서 하차를 했고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들은 이거 개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네. 부수적인 그런 피해들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성균 씨가 한 달 전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했던 그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 잠에서 몽유병 환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자, 본인의 잠버릇을 묻는 질문에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잘 잔다라고 답했던 겁니다. 최근 불거진 마약 의혹으로 인해서 이 말이 더욱더 논란이 된 겁니다. 네. 뭐 마약이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 마약 관련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대학가에서도 마약을 판다는 전단지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외국 이야기인 줄 미국이나 알았어요.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네. 근데 우리나라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주말 홍익대에 이어서 어제는 건국대에서 이 마약을 판다는 전단지가 발견됐습니다. 예. 영어로 적혀 있는 전단지에는 뭐 영감을 원하는가, 혁신적인 액상형 대마 제품을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 영어로 된 요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뒷면을 보면 QR 코드까지 넣어놓고 액상형 대마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자, 이제 QR 코드를 저희가 이제 블러처리를 한 부분인데요. 네, 네. 경찰은 이 CCTV를 분석해서 누가 이런 전단지를 대학 캠퍼스 곳곳에 뿌렸는지 현재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이 마약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 혹시 대학생 여러분들 저런 전단지 보면 접촉하지 마시고 그렇죠. 바로 학교 당국에 신고를 또 경찰 당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요. 송충이 아니었어입니다. 오, 네. 자, 올가을 송충이처럼 생긴 벌레가 한강공원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출몰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벌레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자, 보시죠. 누굽니까? 자, 저겁니다. 송충이 아니에요? 자, 생김새가 좀 비슷하죠. 예, 예, 예. 흔히 송충이를 오해받는 이 벌레,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입니다. 자, 가늘고 길다란 모습에 흰 털이 나 있는 모습이 송충이와 꽤 닮았는데요. 자, 몸 길이는 3cm가량 됩니다. 네네. 자, 한강공원에서 이 송충이처럼 생긴 벌레를 목격했다는 글이 최근 누리꾼 사이에 자주 오르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피크닉을 하는데 하늘에서 송충이가 비처럼 내려온다. 자, 여기서 송충이 아니고요. 유충입니다. 한강 산책로에 송충이 투성이다. 캠핑장에 송충이 포화 상태다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 지난해부터 그 러브버그 있잖아요. 네. 약간 빨갛고 전문이 있는 네. 그 러브버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넘어온 나방의 유충, 이게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이라고요. 굉장히 좀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러브버그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충이거든요. 이로운 예, 예. 이로운 그렇죠. 벌레. 네. 모습이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이로운 그런 곤충인데 반면에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화렵수 잎을 갉아먹으면서 주로 도심의 가로수나 농경지, 과일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평균적으로 암컷 한 마리당 알 600개 정도를 낳고 죽습니다. 올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알 개수도 늘어나서 내년에도 평년에 비해서 유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뭐 아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송충이가라고 했는데 송충이가 아니라 미국 흰불나방이 유충인데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산림청이 발생 예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림청은 지난 8월 말에 전국적으로 미국 흰불나방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생 예보 단계를 1단계 관심에서 바로 3단계 경계로 오, 올렸습니다. 예, 예. 자, 3단계로 올린 건 미국 흰불나방이 국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195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야. 글쎄요, 저도 공원에 갔다가 송충인지 알았는데 그게 그 벌레였군요. 네. 올해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진 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산림청 조사 결과 예.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8%로 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자,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의 경우 이 가을철 온도가 예년보다 1, 2도 올라가는 등 이 고온다습한 날씨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걸 퍼지는 걸 막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화렵수 잎의 알을 좀 무더기로 낳고요. 예. 또 벌레집 안에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맨눈으로 막 이렇게 막 찾아보려고 하면 막상도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아. 또 한강공원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살충제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고압살수로 이 땅으로 떨어뜨려서 제거를 하는데 이러니까 좀 완벽히 없애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나뭇잎 이렇게 파먹은 게 아마 이 유충이 파먹지 않았나 싶기도 네네네. 하고요. 일단 뭐 해를 끼치는 해충인데다가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 일단 송충이가 아니라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이라는 점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깨진 동전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오. 자,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네. 깨진 동전의 화려한 부활 확인하시죠. 네,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된 주화를 팔아서 얻은 매각 대금은 34억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억 원대에서 2021년 74억 원으로 껑충 뛴 이후로 지난해까지 매년 수십억 원 이런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동전 보기도 쉽지 않고 네네네. 깨진 동전을 보는 건 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폐기된 동전을 모아서 저렇게나 뭐 수십억 원씩 수익을 내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네네. 네. 네. 요즘엔 뭐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주로 이용하니까 정말 동전 동전 자체를 본질 몇 주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네. 집에 그 돼지 저금통 있어요? 저는 애기 거. 제가 애기 거만 있고. 네, 애기 거 저 몰래 빼다 쓰고 좀. 네. 맞아요. 근데 이 깨진 동전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자, 한국은행은 평소에 이렇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에 훼손 정도를 살피는데요. 예. 불에 타거나 오염된 것, 또 깨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좀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면 폐기 주화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는 아까 나온 것처럼 막 초록색 오염된 거 이런 거. 그렇죠. 네. 저렇게 구멍 뚫는 사람도 또 있어요. 저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네네. 자, 자, 이런 폐기 주화들, 다만 이런 폐기 주화들 모두를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 등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풍산 업체는 이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이거를 좀 된 주화를 녹여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양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녹여서 원재료랑 가깝게 해가지고 팔거나 뭐 그렇게 하나 보군요. 네. 근데 앞에 아까 그래프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폐기된 동전을 팔아서 번 돈이 2021년에 74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게 된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기존에도 한 5억 원, 6억 원 정도 이제 매년 수익을 냈다가 예. 또 최근에 또 급증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시중에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는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동전 사용량이 더 줄어든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폐기주화 규모 자체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순수 회수되는 동전의 액면가만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폐기돼서 다시 매각되는 게 아니라 순수 동전의 액면가를 보면 지난해에는 5,600만 개가 회수가 됐고요, 예. 82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사용 못하는 동전을 녹여서 다시 판매하고 있었다. 이거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상클이 뽑은 광클 이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중부양 그 영상. 국밥집에서 탄생 물음표. 자, 이걸로 뽑아봤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소개한 이 영상,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2억 회 조회수. 이게 해외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 골목길에서 촬영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 키워드가 국밥집에서 탄생.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한 유튜버가 이른바 공중부양 슬링백의 주인공 대구 용산중학교 이효철 학생을 만나서 화제의 영상이 탄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네.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한 이효철 학생의 친구는 한국에만 놔두면 안 되는 재능이다라는 생각에 촬영을 했고 국밥 먹다가 슬링백 원조 영상과 이효철 학생의 춤을 비교해 보니까 내 친구가 낫다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친구의 재능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국밥 먹다가 업로드한 그 친구가 은인이네요. 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 슬릭백이 춤 동작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상 속 공중부양 슬릭백은 원조 슬릭백 춤과는 조금 뭐 다른 것 같은데 그 설명도 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효철 학생은 춤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뒤꿈치로 뛰면서 반복하면 살짝 떠 보이고 그걸 빠르게 하면 된다라면서 원조 슬릭백을 하면 허벅지 안쪽이 조금 아파서
그걸 변형을 해서 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따로 특별히 연습을 하는 건 없다. 재능인 것 같다. 아이고야, 이렇게 웃으면서 재능이시군요. 덧붙였는데요. 네. 해당 영상에는 한국형 슬릭백 유행 중 슬릭백이든 아니든 재밌고 신선하다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튼 대박 영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슬릭백, 춤 동작 하나 배워갑니다. 슬릭백. 네. 네, 다음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부터 와. 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입니다. 입주민 의결사항 아래에 이사 시 엘베 사용료 500만 원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할 땐 엘리베이터 안에 흠집이 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보호대를 구입하고요. 그 대여료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와. 너무나 아주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사할 때 한 5만 원 정도 관리사무소에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장구 한 다음에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 끝났다 관리사무소에 500만 신고하고 원은 그러는데 이사 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그러네. 이사 백배. 이삿짐센터도 한 180만 원 오르지 않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그런 조치였습니다. 아, 기존 입주민들은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는 이런 공고문과 함께 할인 분양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협의할 시간을 잠시 준다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할인받지 못한 이 기존 입주민들이 건축주랑 협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할인 분양 계약자들은 이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도 좀 깎아달라는 얘기 같은데 여튼 통상 정해진 가격에 분양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네. 건축주 입장에선 미분양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제 돈 다 내고 산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네,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파트를 일찍 샀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사게 된 것이어서 사실 기존 계약자들로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해결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500만 원 좀 어찌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죠. 원만히 좀 잘 합의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슈 뭔가요? 네, 이어서 턱별희 문구로 고객 외모 조롱 물음표 이걸로 붙여봤습니다. 오탈자 아니고요, 턱별이 맞습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직원이 조롱한 건 맞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턱별히 트란테 드시네요라는 손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글쓴이는 남편 턱이 큰 편이라서 스타벅스 직원은 이 문구가 적힌 슬리브에 커피를 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렌타는 스타벅스 음료 사이즈 중에서 벤티 사이즈보다 큰 아주 대용량인데요. 글쓴이는 스타벅스 직원이 트렌타를 트란테로 잘못 말한 자신을 조롱하고 외모를 비하한 것 같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게 또 그 직원의 입장은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섣불리 판단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스타벅스 측에서 입장을 좀 내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일단 사과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고객에게 실망과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진행하고 오해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손님을 조롱하려 했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트렌타를 트란테라고 표현한 것은 직원의 실수다. 그리고 고객이 주문하면 슬리브에 바로 메모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하루 평균 3가지 정도의 문구를 작성해 두고 무작위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와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허위 리뷰,
어떻게 뿌리 뽑나. 어허. 자, 이건데요. 이거의 앵커는 리뷰 이거 좀 많이 보시나요? 어디 갈 때 좀 많이 요즘 보는데요. 저는 엄청 검색하고 엄청 리뷰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아, 음식점 갈 때도 그렇고. 예. 호텔 뭐 여행 갈 때.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쓰기도 직접 쓰시나요? 근데 쓰는 건 왠지 저의 기록이 남는 게 좀 꺼려져서 굳이 쓰기까지는 않는데 저는 읽는 남이 쓴 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네. 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쓰거든요. 좀 뒤늦게라도 좀 쓰는 편입니다. 예, 예. 제가 여행 준비하면서 이거 어디 가지 이렇게 좀 고민했던 것들을 네. 그 고민의 결과로 갔다 왔는데 이게 어땠다라는 거를 좀 남겨놓음으로써 이 다음번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좀 수고를 좀 덜게 해주려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쓰는 편인데요. 네, 네. 좀 그런 것들도 이게 좀 재미가 붙으면은 또 많이 하게 리뷰를 되죠. 그렇죠. 근데 요새 또 그러니까 뭐 식당, 뭐 영화 이런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 리뷰를 남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 리뷰 남기면 포인트 적립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활용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에게 리뷰와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이 리뷰를 믿고서 동물병원을 찾아갔다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직접 제보자를 만나서 들어봤는데요. 네네. 준비한 영상 보시죠. 네, 보시죠. 외출을 준비하는 강아지 금비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보호자와 눈을 맞춥니다. 이곳저곳을 관심 있게 살피며 산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눈 수술 후 모습입니다. 냄새를 맡으며 걸어가다 뻔히 앞에 있는 기둥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치지 않으려면 자기 머리 2~3배 크기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자 문 씨는 해당 동물병원과 의료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문 씨를 가장 화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수술에 성공했는 것처럼 이렇게 블로그에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 병원 공식 블로그예요. 네네. 수술 직후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을 올려놓고요. 수술 1개월 후 사진은 이제 좌안이 아닌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던 우안 사진을 올려놓고 삶의 질이 높아졌으니 저희 병원으로 내원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글이 올라오는 거 보고 정말 이건 아니구나. 문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호자에게 동의도 없이 홍보성으로 저희 강아지를 이용하고 수술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성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 강령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당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올리세요? 원장님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 제가 저희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두 보세요. 남자 원장님, 여자 원장님 두 보시고 같이 운영을 하세요. 다른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금비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봤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나온 보호자. 지금 가만히 있자. 이게 양안 안구 위축 실명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두 눈 다 실명된 상태예요. 아니 그럼 수술은 원래 왼쪽만 했었잖아요. 네, 왼쪽만 했는데 안약 치료한 눈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치료를 하면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대요? 아니요, 선생님께서 이건 그 어느 누가 와도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 저희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네. 안타까운데 이 반려견 금비였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앞을 전혀 못 보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전혀 못 보더라고요. 예. 제가 갔을 때도 뭐 기둥을 계속해서 박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게 앞에 계단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못 보고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네. 강아지에게 이 산책이 안 된다라는 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결론이 완전 나진 않았겠지만 수술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은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기본적인 사항부터가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앞서 봤듯이 이 블로그에 허위 홍보 글이 올라온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병원 측도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제가 현장에서는 못 만나봤지만 이 추후에 나중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의도는 없었지만 어쨌든 실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사진을 찍은 거는 저희이기 때문에 사진의 저작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호자분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원 블로그에 올라온 그 수술이 잘 된 것처럼 올라온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멘트를 한 건데 말이 좀 애매합니다. 뭐 사진 저작권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강아지 상태를 모를 리가 없는데 수술이 잘 된 것처럼 홍보글 올렸고 이게 좀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취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자, 이거 현행 수의사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게 이제 면허 취소 혹은 면허 효력 정지에 관한 이 요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잉 진료 행위를 했을 경우, 그리고 고통을 줄이지 않는 시술을 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허위, 과대 광고를 했을 경우에 수의사로서 이 면허 효력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가장 심한 경우에는 6개월 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위 광고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보름 면허 정지가 처분을 지금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보름 면허 정지 처분이죠. 근데 아까 윤 기자 병원 찾아갔을 때 병원 문 열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처분이 동물병원 영업 정지가 아니거든요. 즉 그러니까 수의사 개인에게 이 면허 정지가 내려진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병원은 부부 수의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만 이 면허 정지가 됐습니다. 자, 수술을 맡았던 이 금비라는 이 반려견의 수술을 맡았었던 이 아내 수의사는 그대로 현재도 진료 중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보면 아까 그 반려견 금비의 이제 주인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광고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리뷰 이런 멘트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요즘 리뷰가요. 예. 이 허위 리뷰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업주와 짜고 네. 누군가가 일부러 긍정적인 리뷰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뭐 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게 뭐 이렇게 악평을 남기는 경우가 또 있을 수 뭐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넣는다거나.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요새 배달 앱에서 이 리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배달 앱 회사에서도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자, 이런 허위 리뷰를 잡아내려고 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직접 한 배달 앱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보시죠. 네. 허위 리뷰를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배달 앱입니다. 이런 리뷰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달 앱 회사에서는요, 이런 리뷰를 골라내는 부서가 아예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배달앱 회사에서도 이 부서는 별동대로 통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허위 리뷰 잡아내는 그 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들이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시면서 홍보를 좀 하시려고 지인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그것보다 마케팅 업체를 동원해서 대량의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허위 리뷰를 한눈에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화면인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게 요청 사항에 야구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마케팅 업체가 표시로서 암호를 남겨놓은 겁니다. 리뷰를 적으려면 주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식을 만들지 말고 나중에 리뷰를 쓸 테니까 남겨놓으라 하는 의미로 해놓은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한 고객이 배달앱 리뷰에 주문한 피자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허위 리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음식과 무관한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제 배달로 주문해서 그 가게의 주방 상태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방이 비위생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다든지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리뷰를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대립을 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어려운데 최대한 사실관계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 2021년 찾아낸 허위 리뷰는 11만 4,054건.
지난해에는 95,313건을 찾아내 차단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하게 조작을 하는군요. 아까 야구 암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뭐 젓가락 주지 마세요 이런 거 쓰는 특별 요청란에다가 그 사장님한테 야구. 주는 메시지인데요. 야구라고 치면 아 이거 물건 만들지 말고 내가 리뷰 쓰려고 내가 허위 주문 넣은 거야. 요런 표식인 거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뭐 야구 말고 그럼 축구, 뭐 배구 뭐 이렇게 보내는가 했는데 예. 아예 이런 방식이 아닌 또 네. 새로운 방식을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친밀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리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 구매한 사람이 리뷰를 남기도록 영수증을 이렇게 인증해야 되는 그런 리뷰 제도도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영수증 대부분 많이들 챙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계산대에서 그냥 버려주세요 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에 랭커는 많이 챙기시는 아, 저 안 챙겨요. 예, 뭐 저 이렇게 같은 영수증 경우도. 만지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건강 많이 챙기시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안 챙긴 영수증들을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한 대 모을 수가 있겠죠. 아, 예, 예. 이거를 한꺼번에 이 또 업체에게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체라 하면 리뷰를 작성해 준 업체. 그렇습니다. 아. 거기 가서 이제 영수증 인증을 하고 아하. 리뷰, 허위 리뷰를 남겨달라 이거겠죠. 아, 이게 예.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또 질의가 오가고 했는데 네네.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허위 리뷰가 작성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 허위 리뷰가 저희가 전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근데 그 글만 가지고 허위 리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서 저희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 선수김님이 리뷰를 믿을 수가 없다. 또 수태초이님이 영수증 리뷰도 못 믿었다. 뭐 이런 반응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뷰라는 거는 손님들 간에 이렇게 계속 그 신뢰를 쌓아서 그 좀 건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서로 믿을 수 있는 리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업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작전을 짜서 이렇게 허위 리뷰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건전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 업체에서 긍정적인 리뷰를 만들고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경쟁 업체가 저기한테 악플을 남겨야겠다 예. 해서 또 거기 가서 또 남기고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건전한 장이 만들어져야 될 그 리뷰 공간이 이건 뭐 아무도 이제 쓸모가 없는 리뷰를 안 보게 되나 아예 그런 상황이 올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아까 앞서 그 국감 그 답변을 보면 문제를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나 또 SNS 요즘은 예. 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광고들이 나오고 이 리뷰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들 입장은요. 나는 중개인 역할이다. 철저하게 중개인 역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포털 사업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예. 뭐 와가지고 계속해서 허위 리뷰를 남기는 것 자체가 트래픽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리뷰가 이제 어쨌든 많아진다면은 여기에 뭔가 뭐 어떤 공론의 장이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서 좀 뭔가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몰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결코 이게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쉽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 같은 장소를 체험하고 쓴 후기를 말합니다. 평가하여 논하는 글이라는 뜻의 이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1번 인터뷰, 2번 데자뷰, 3번 리뷰, 4번 랑데뷰. 굳이 보기를 4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상암로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쯤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댄스 대결 프로그램의 인기도 그렇고 춤에 관심 갖는 분들 참 많은데요.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음악에 맞춰 현란한 몸 동작을 선보이는 사람들. 관절을 폈다 구부렸다 온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브레이킹 대회 현장인데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죠. 이 브레이킹으로 대결을 펼치는 건데 팀별로 승부하는 여느 대회와 달리 춤신들이 모여 1대1로 우열을 가립니다. 세계 4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로 불리는 만큼 올해도 미국과 일본 등 춤 강국에서 많은 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최고의 비보이라는 칭호가 붙는다는데 끝까지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홍텐 선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006년과 2013년에도 이미 우승을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홍텐 선수, 무려 심사위원 만장일치를 이뤄내며 변치 않는 세계 최정상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브레이킹은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첫 정식 종목으로 선을 보이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불꽃 튀는 결전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타워를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물 사이로 웬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일하던 인부들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동과 작업을 할 때 쓰는 가설물인 비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근처에 있던 인부 8명이 이렇게 150m 높이의 구조물에 고립된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케이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이들. 몇 분 후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인부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고 그저 오냐오냐 길러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이도 문제지만 부모의 태도 때문에 더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진 지 꽤 된 것 같은데 한 아이가 밖을 논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이 주차된 차에 대고 뭔가를 하는가 싶더니 후다닥 도망갑니다. 잠시 후 아이가 떠난 차에선 불꽃이 포착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이가 라이터로 방수포를 씌워둔 차에 불을 붙인 겁니다. 순식간에 차 전체로 번져나간 불.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발견하고 진압에 나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이 일이 알려지자 사고를 친 아이의 부모는 피해 차량 차주 측에 되레 황당한 발언만 늘어놨다고 합니다. 아이가 뭘 알고 한 거겠냐? 자신이 법조인이라 잘 아는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자고로 부모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아이에게 가르쳐 성장을 도와야 하는데 말이죠. 영상이 공개되자 과연 이런 부모에게 아이의 훈육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마다 돌아오는 상클 상담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벌어진 갈등, 분쟁 등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시죠.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의 고민 사연도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희의 연기로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10년 차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저희 가족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애들이랑 당신도 나랑 같이 내려가서 살면 안 돼? 아니,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해? 큰애 학교 옮기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잖아.
게다가 나도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당신 못 따라가. 아니 애들 뭐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전학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 그리고 거기 학교도 그 동네에서는 교육 수준도 높고 괜찮대. 가족이 다 같이 살아야 좋잖아. 혹시 당신 교회 때문에 계속 애들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첫째 친구들이나 봐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학원을 3-4개씩 다니는데 지방 가면 그런 애들 따라잡을 수 있겠어? 둘째도 이제 겨우 유치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환경 변하는 거 애들한테 오히려 안 좋아. 아니, 당신이 좀 이해하면 안 돼?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 결국 저 혼자 지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 올라올 때마다 아내가 집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서울 본사 업무를 마치고 곧장 서울 집으로 퇴근했는데 집안 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또 애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아유 집이 왜 이래? 얘들아 엄마 어디 갔어? 아니 아빠 왔어? 엄마 당연히 교회 갔지. 아니 이 여자가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도 아내는 한참 후에야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아, 당신 애들만 두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집 비워뒀던 거야? 집안 꼴 이건 또 뭐야? 이럴 거면 당장 짐 싸서 같이 내려가. 아니 당신은 어쩌다 한 번 집에 와놓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나 정말 가끔 이러는 거야.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아니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 이 대출은 뭐야 이거? 저번처럼 또 교회에 갖다 준 거야? 내가 나만 좋자고 이래? 다 우리 가족 축복 많이 받게 해달라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알바해서 갚고 있어. 당신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뭐 지금 그 말이라고 하냐? 집안 꼴 이렇게 해두고 교회 가서 살 거면 나랑 그냥 이혼해 이혼. 어차피 따로 사는 거 법적 정리하고 끝내. 나 당신이랑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종교에 빠져서 애들도 집안도 모두 뒷전이 나네. 더는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와, 네. 아니, 변호사님 이게 그 종교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수가 있나요? 많아요. 이런 부분 많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이혼까지 결심하는 부부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오늘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종교 활동에 빠져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이제 혼인이 파탄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종교를 다 배우자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회 다닌다, 절에 다닌다, 당신도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안 가면 우리 못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요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런 사건도 있어서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 아내분이 이제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암에 걸리신 거예요. 어머. 그 남편이 아내한테 너 교회 안 가서 이렇게 됐다. 빨리 지금이라도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말해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 내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니까 암 투명하는 거야라고 했다는 거죠. 네. 아유, 야, 그거 심한데 네. 이 부부의 상황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아이가 둘이 있고요. 결혼 생활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직장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예. 처음에 떨어져 살아도 뭐 그렇게 사이가 엄청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종교 활동 때문에 집을 너무 자주 비우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 주인공 언제부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처음부터 뭐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요. 이제 예. 둘째를 이제 출산한 다음에 조금 이제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 따라서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가면 이제 여러분 혹시 교회 가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이제 교회 친구들도 잘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인맥도 교회, 많이 생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회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가다가 예.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3번 가다가 이제는 매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남편이 그래 뭐 교회 가서 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이제 참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내가 이제 적금을 깬 걸 알았어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이제 건축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헌금을 이제 적금까지 깨서 낸 걸 알고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온 거죠. 와,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좀 쌓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까지 좀 이렇게 과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2번은 못 참겠다 이런 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남편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계속 이제 지방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같이 좀 이제 살자. 예, 예.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내가 이제 못 간다. 아니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나 교회에 다녀야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교회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아하. 그러니까 아내가 난 그래도 교회 꼭 다녀야겠다. 왜 나한테 교회를 못 가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폭발한 거죠. 이혼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뭐 매일 또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지만 뭐 가정이나 다른 활동도 다 건실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건전하게 다니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라는 점. 이 그렇죠. 상황은 저희가 실제 사례를 받아서 좀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부는요.
그러니까 지방 근무 남편이 이제 뭐 떨어져 살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단순히 종교 갈등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종교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해가지고 뭐 교회 가든 절에 가든 뭐 그거는 좋죠. 얼마나 이제 또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혼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건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까요? 그런 것도 많아요. 이제 이혼 상담하러 오시면은 이제 뭐 아내나 남편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이비 단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닌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자체가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는 뭐 혼인이 파탄됐다고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렵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뭐 혼인 관계를 도저히 이제 이룰 수 없을 정도라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뭐 바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가정 경제가 파탄됐다든지 그 정도가 돼야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사이비 종교를 신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아마 헌법의 종교의 자유 뭐 그렇죠. 이런 게 근간이 맞습니다.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 활동을 벗어나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결혼 생활에 파탄이 날 정도일 때 이혼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럼 이 부부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예.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금까지 깨가지고 헌금했다는 게 이제 남편의 이제 화를 이제 폭발하게 한 거죠. 그리고 대출 받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 활동에 이제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가정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도 그냥 방치하고 뭐 아이들이 뭐 매일 게임만 하는데도 뭐 그냥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뭐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재판상 이혼 원인 그 준비된 그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아이들끼리만 방에 방치돼 있고 부모가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면 아이들 입장에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지금 그림 나가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우리 민법에는 이제 6가지 이혼 사유가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혼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포함돼야만 이혼을 주장할 수가 있고 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종교 갈등 이런 거는 딱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6호의 기타 사유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가 지나치게 뭐 종교 활동에 빠져가지고 예.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고 예. 아이들도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다시 이제 돌아보면 이제 자녀들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을 누구로 갈 아빠랑 엄마가 서로 키우겠다고 하면 이 양육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혼할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요? 그래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키운다고 하십니다. 예. 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키운다고 하니. 근데 그때는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엄마가 키우는 게 이제 적합한지 아빠가 키우는 게 적합한지 사실 좀 난감한 문제인데 예. 제가 이제 오랜 이제 그 이혼 전문 변호사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상 유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한 다음에 이혼 이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동안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이제 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뭐 굳이 아빠가 이제 아이를 꼭 내가 키워야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엄마 못 키우니까 아빠한테 줘.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예. 또 반대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제 집안에 있기가 싫어서 혼자서 가출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아빠가 키우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 엄마가 뒤늦게 아이를 키우겠다.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상 유지의 법칙을 이제 기억하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제 뭐 별것이라든지 이혼이 아이를 꼭 키우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아이를 꼭 데리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아이를 잘 키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경우에서 이번 사례에 대입해 보면 아무튼 이제 엄마가 너무 종교에 심취해서 아이들을 그냥 집에 두고 막 외출하는 경우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법적으로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책임이 이 상황에서 엄마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 엄마가 데려가는 게 설령 유책 배우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친권 양육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이제 방치했는데 또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아이 의사를 또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설령 유책 배우자도 하더라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니까 이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엄마나 아빠와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네. 다가오는 건데 양육권이 없어도 당연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하면서 예. 아이들을 안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엄마나 아빠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주 봐야 된다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이제 하는 게 연구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설령 부부가 이제 서로 안 봐줘서 헤어질 수는 있지만 아이 엄마 아빠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여지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보통 한 달에 2번 1박 2일로 이제 면접 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면접 교섭을 해주는 게 자녀 정서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 사례처럼 엄마가 약간 아이들을 방치하고 뭐 교회를 자주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유책 배우자로 보인다 하더라도 뭐 아이들의 의사나 또 판사가 별도로 좀 따져봤을 때 엄마랑 계속 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게 현상 유지상으로 좋겠다 하면 유책 배우자여도 엄마랑 살 수 있게 된다.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 네, 그게 일반적인데 근데 예.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는 수준에 있어서 예. 아이 분이 너무 안 좋다. 그럴 경우에 아빠도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판사가 여러 가지 증거나 뭐 그렇죠. 진술도 듣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거 봐라 애들이 이렇게 집에 혼자 방치돼 있는 방치돼 있다.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제시하면 또 아빠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엔 일반적인 이렇게 법정 다툼처럼 그렇게 또 따져보는 관계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군요. 늘 느끼지만 네.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지금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다 놓고 나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요? 재산도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은 재산분할 한도 5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별개입니다. 유책 사유랑 재산은 별개라서 혼인 생활 중에 재산에 이제 어떤 기여도가 있으면 이혼할 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줘야 됩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뭐 다 놓고 나가라라고 화가 나서 남편이 말했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책임이 있더라도 뭐 재산 형성에서 같이 그렇죠. 기여했거든요. 저희 좀 법적 상식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면서 근데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질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클 상담소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약간 똑똑해진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도 옆에서 좀 놀라셨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운드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3번 리뷰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김아현님, 최은화님 두 분 당첨되셨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 쌀악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올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여 내 맘에 언제나